안녕하세요.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95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내용을 제가 전달자 역할만 해서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코스톨라니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 하진 않고 홀딩을 하시는 분이고 장기 우상향이란 대전제 하에 다음 내용을 알고 있으면 흔들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공포가 만연할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흔히 경제의 온도계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도 다가올 미래 경제 흐름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금이 그렇죠. 또 경제와 주식 상황 항상 평행으로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5년, 10년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증권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면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은 상승과 하락을 설명합니다. 논리는 엄청 많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던가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올라간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어떤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서 어떤 논리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 상승 혹은 하락을 설명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떨어집니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갑니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뿐입니다. 이것은 증권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됩니다.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수요 공급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뜻대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기본은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정세 같은 평화와 투자자의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주식을 산 후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는 늘어납니다. 개와 주인의 관계처럼 경제와 주식시장도 항상 평행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장기적으로 경제와 주식이 상승한다면 노름꾼처럼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여러 해 동안 보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라면 우선 첫 번째,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웨덴에서는 자기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했대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까지 세금을 엄청 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큰 요인은 시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습니다. 보통 독일과 미국 주식을 비교하는데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통화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처럼 현명한 기관이 좋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성장 둘 다 모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과 심리입니다.
첫 번째,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돼도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가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합니다. 돈과 심리는 결국 하나의 추세를 만들게 되죠. 두 가지 요소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 약한 상승이나 약한 하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이면 시세 급등이나 시세 폭락이 나타납니다. 중기적 주식 거래에서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는 경제의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심리적 요소 역시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시중에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심리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면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돈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면 대중은 다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돼서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하는 식으로 시세가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 경우도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투자 심리는 9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식 시장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는 아닙니다. 증시가 경기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상대적으로 저축을 더 하려고 하죠. 이런 저축액 중 일부는 주식 투자 펀드나 펀드 연계 생명보험이나 이런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든 증시로 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와 증시가 따로 가는 예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요. 1952년 이후 독일 산업은 놀랄 정도로 경기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모든 자금이 산업 투자에 들어가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 대신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야 했고, 독일 최고 기업들, 아주 유명한 회사들도 8% 이상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침체되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방은행이 대출 기준을 완화해버립니다. 자본시장의 숨통이 터지죠. 이런 산소 공급을 통해서 주식시장은 다시 활력이 넘치게 되고, 경기 침체기에 독일 주가는 사상 최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려 하면 해로울 뿐입니다. 악마가 성수를 싫어하듯이 증권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나 생산가, 임금 비용 등의 상승을 포함합니다.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시세도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목욕물 같아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찬물을 붓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이나 그림, 골동품 같은 데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결국 자본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다음 디플레이션. 이제는 디플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원자재나 상품, 증권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은 마르고 오늘보다 내일 물가가 더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물건을 안 사려고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수요도 적은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다음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금리의 독재자라고 불리는데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금리에 따라서 경기 침체기인데도 주가가 막 오르기도 하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업 경영자들은 설비에 투자하고 소비자들도 대출을 해서 집도 사고 소비자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은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출을 줄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직접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는 대신 또 증권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상승 운동이 시작되죠.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투자와 소비가 기업 이윤으로 연결돼서 기업 이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약간 고민을 하겠지만 당장 경제 성장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투자나 소비가 모든 자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죠. 이때 마침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또 시세 차익을 꿈꾸는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자, 반대로 높은 금리에서는 주식시장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되고 경제에서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도 주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리 상승의 결과로 초래된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납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전까지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커지게 됩니다.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주식은 처음에는 별로 반응 안 해요. 오르지 않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제 뉴스나 기업에서 흘러가 나오는 소식도 뭐가 망한다, 안 좋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기가 투자에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딱 타이밍 좋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라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언제?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번엔 다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이자가 높은 게 주식시장에는 더 위험합니다. 1967년 존슨 대통령이 나는 내 집권 기간 동안 금리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실천했거든요. 이 발언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강세장이 지속됐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권은 주식의 경쟁자죠. 채권 장기이율은 오블리게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채권 이자가 높을수록 주식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주들이나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까 채권에 투자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채권 이자죠.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가나 기업이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재정 충당 요구가 커지면 채권을 더 발행하고 이걸 또 팔려면 상응하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 활황기에는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나 기업이 신규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장기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증권시장은 대중심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중의 심리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모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떠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80년 동안 주식시장을 섭렵했던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